안녕하세요. CR99 양혜쌤입니다. 오늘은 시에서 단골 출제 메뉴인 반어와 역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을 공부할 때 반어법이 나오죠. 그와 연관된 비슷한 단어가 사용된 선질구라는 문제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시에서 그런 문장 구절이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단어, 시, 문장, 구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작 한 번도 보지 않거나 익히 배우지 않은 시에서 단어나 역설, 구절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해해 놓지 않으면, 이해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점 염두에 두고 단어와 역설의 기본 개념과 그 핵심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어 역설의 기본적인 그 단어 뜻풀이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한국어의 개념어들은 대부분 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어의 뜻을 훈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설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럼 역설의 이 역자가 한자로 무슨 역자냐? 우리가 보통 반역할 역자로 많이 알고 있고, 자, 반역할 역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스르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거스르다, 뜻을 거역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 말씀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거스르다, 말씀을 뒤집다, 말씀을 거스리다, 말씀과 모순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모순됨, 말씀을 거스름. 이때 말씀이라고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때 말씀 설자는 말씀 어자와 달리 이 썰이란 말이요, 논리, 상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이란 말을 한자를 붙여서 연결시켜보면 논리나 상식, 일반적인 논리나 상식을 거스르다, 일반적인 논리 상식을 뒤집다, 일반적인 논리 상식과 모순된 표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자, 겉으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그 속에 진실을 담아 표현하는 방법. 자, 쉽게 말하면 겉으로 모순된 표현. 상식과 모순된 표현, 상식을 거스르는 표현. 자, 이렇게 이해해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시를 밑에 볼까요? 한효운의 유명한 그 님의 침묵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간 거는 간 거지, 간 게 어떻게 가지 아니한 겁니까? 자, 둘은 모순되죠? 현실은 간 건데 내 마음속에서는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간 것과 보내지 아니했다는 상식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순된 표현이 문장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단어가 모순된 충돌, 그러니까 충돌하는 두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충돌되는 두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충돌되는 두 단어가 있을 때 모순이 성립하고 따라서 역설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외래어에서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자, 패러독스도 역설이란 말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어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패러라는 말은 뒤집다, 패러디 할 때 우리가 패러디, 뒤집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독스란 말은 도구마라는 뜻인데, 이때 도구마, 독스는 논리, 상식, 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도구마를 패러디, 뒤집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외래어의 패러독스와 우리말의 역설이라는 이 표현법의 의미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역시 한자를 뒤집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반은 거꾸로 반자죠. 거꾸로. 영어로 opposite,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어자, 이때 어는요,
아까 썰도 말씀설이고 어도 말씀설인데, 자, 말씀은 말씀설, 그럼 같은 뜻이겠나? 자,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단어로 불리는 걸 봤을 때 두 개는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썰과 어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을 앞에 달고 있지만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썰을 논리, 상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썰을 풀다 하면 자, 기승전결을 갖춘 말,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갖춘 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아! 하고 감탄사를 소리치게 되는데, 우리가 감탄사를 날릴 때 이걸 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두고 썰을 풀었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우리가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어젯밤에 일어난 자기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를 해준다 할 때 그때는 썰을 푼다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므로 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중간, 끝에 논리 구조를 갖춘 말의 흐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썰이 그렇게 논리 구조, 처음, 중간, 끝을 갖춘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말씀 어자의 말씀은 그냥 표현, 자, 표현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표현. 그래서 말씀 어자는 표현이라고 번역해서 쉽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말씀절 설은 이야기 혹은 논리, 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반어법에서 반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기, 거꾸로 표현하기. 자, 그럼 무엇과 거꾸로이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 자, 흔히 이런 쉬운 예를 한번 일상에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참 어찌할지 모르고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엄청 잘해주게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치를 채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져버린 겁니다. 너 나 좋아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나 안 좋아해. 대부분 이렇게 당황해서 말하게 되죠. 속으로 좋아하지만 난 너 싫어, 너 안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반어법을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반어 역설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 이렇게 선생님 상식과 모순되는 표현, 거꾸로 표현하기, 이게 그런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이걸 판별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밑에 시 문장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시 구절이죠. 유명한 시 구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먼 후일, 당신, 또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의 구절입니다. 누군가를 엄청 무지 사랑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 후일에 당신이 날 찾아와서 하는 말, 너 나 기억해? 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아직도 까맣게 그 친구를 마음속에 정말 애태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자 당황해서 그때 내 말이 사실 잊었어, 너 잊었어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반어가 되는데요. 그럼 문장 속의 차이, 반어와 역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역설법은요, 모순된 표현, A와 B의 모순된 표현이 동시에 하나의 문장 속에 A와 B의 모순된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 B 두 모순된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님은 갔어,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감, 나는 보내지 아니함. 자, 이렇게 모순되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게 역설법의 특징이고요. 자, 그와 달리 반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그러니까 거꾸로 표현된 말 A 하나밖에 없습니다. A 하나밖에.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우리가 주의할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게. 반어는 단어가 하나만 있다. 반어는
단어가 하나만 있다. 속마음을 감춰준 거꾸로 표현된 단어 하나만 드러난다. 반면에 역설법은 A와 B 두 개, 자, 모순된 두 개의 단어가 모두가 드러난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들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하죠. 그럼 이때 이 문장이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인 이유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역설법 문장 특징은 모순된 두 개의 단어가 한 문장 속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 자, 그걸 기억해 둔다면 쉽게 알 수 있네요. 자, 어디가 모순된 표현인지를 밑줄을 긋는 걸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자, 말소리에 귀먹고, 야, 그래서 모순된 단어가 뭐가 나왔습니까? 향기로운 소리인데 귀가 먹어요. 향기롭다와 귀먹다가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하세요. 또 꽃다운 얼굴인데 눈이 멀어요. 이것도 역시 모순된 표현이죠. 역설법이 두 개 사용됐네요. 자, 이렇게 A와 B의 모순된 표현이 앞뒤에 동시에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님은 나에게 절대적 존재, 님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진실과 진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내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어떤 게 모순된 표현입니까? 그렇죠. 외롭다와 황홀하다. 두 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네요. 모순되네요. 자, 외로운. 유리를 닦으면서 죽은 자식을 떠올리는 시인데요. 유리창을 닦는 그 시간만큼은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외로운데 죽었지만 유리창을 닦으면서 유리창에 떠오른 자식의 죽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는 그 순간은 또 어때요? 황홀한 느낌이 있죠. 추억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고 그래서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둘 다 A, B 표현 둘 다 나왔네요. 따라서 이것도 역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명한 반어법이 나왔네. 자, 반어법 문장의 특징은 뭐죠? 문장 A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나보고 여기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 이 부분이 반어법이죠. 붙들고 싶은데, 자, 붙들지 않고 보내줍니다. 자, 오탈 안내 마시고 이번에 들이오리다. 자, 여기서 문장이 A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 볼게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밑줄 볼까요? 자, 결별은 이별입니다. 이별. 근데 이별이 축복이래요. 이별은 축복이래. 이게 S와 V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문장을 이해할 때 주어나 수로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는 게 문장의 흐름과 시의 그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시 흐름과 함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법을 판단할 때에도 밑줄을 잘 긋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 이별은 뭐다? 축복이다. 자, 두 개의 단어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 B 두 개의 단어가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역설법이 되겠네요. 자, 이별은 표면적으로는 아픔이지만 그것이 그걸 통해서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별은 인생에서 뭐라 볼까요? 어떤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깊은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바라본다. 자, 나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어고 스스로 바라본다. V네요. 온갖 곳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자, 뭡니까?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자, 단어가 충돌하는 게 보인다. 자,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죠? 바라본다, 자, A와 B가 충돌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까? 두 개 앞뒤가 모순되죠? 당연히 A, B 모순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소리 없다와 아우성 친다가 역시 모순된 표현이네요.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자, 6번, 7번.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온다. 7번의 별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시가 길고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을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주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불러본다가 서술어고 그대를이 목적 아닙니까? 자, 누가 불러옵니까? 나는이 되겠네. 자, 생략된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그대가 힘들어할 때에 가만히 보지 않고 오랫동안 전해오던 사소함으로, 자, 사소하라는 부사어인데요. 사소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란 뜻인데,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서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겠죠. 여러분, 따라서 뛰어가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소한 게 아니죠. 사실은 당장 단박에 달려가서, 그죠? 엄청 중요한 그대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소함은 거꾸로 표현돼요. 자,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 크게 그대를 불러보는 거죠. 엄청 크게. 예컨대 친구야, 힘들어, 당황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달려가서 같이 그 아픔을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엄청 크게 부르는 건데, 표현은 사소하다고 표현했으니까 거꾸로 표현된 거네요. 이 표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사소함으로가 뭡니까? 사소함으로가 바로 반어법의 표현이 되겠네요. 단어 하나만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할 때 살폈던 것도 발표할게요. 자, 이것도 내 말이 잊었다. 사실은 잊지 못하고 있죠? 자, 거짓말입니다. 거꾸로 표현된 거. 자, 표현이, 자, 똑같은 표현이 A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반어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어떤 문장인, 자, 봅시다. 사나이는 괴로워서, 그런데 사나이는 행복할 때, 그때 사나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네요. 자, 괴로웠던과 행복하니 모순됩니다. 괴로웠지만 행복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죠. 따라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이면에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갖고 간다는 그런 행복한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표현이 어때요? 모순된 표현이 역시 A, B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역설법이 되겠죠. 자, 10번 유명한 글이 나왔네요. 자, 찬란함과 슬픔이 여기 역시 모순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그럼 11번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시가 좀 어렵습니다. 김광균이라는 시인의 제목은 묘비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인데요. 이런 묘비가 뭡니까? 우리가 무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묘비석 같은 게 있죠. 묘비석.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어떤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가 적혀 있는 이거를 우리가 해서 묘비 라고 하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글, 자, 이 명이라고 하는 적힌 글을 가리킵니다.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죠. 자, 그걸 묘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묘비명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이 압축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에서 김광균의 묘비명이라는 이 시에서 이 구절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시를 한번 볼게요. 자, 한 줄의 시는커녕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누가요?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뒤에 난 그가 되겠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죠. 그는 평생 시 한 줄커녕 한 권의 소설을 읽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줄의 시와 소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나 소설 속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진리와 진실, 그 아픔이 담겨 있죠.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힘듦 같은 것들이, 삶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시와 소설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런 것을 평생 한 번도 읽은 바 없다는 얘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물질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 그입니다. 대신에 그는 뭘 위해 살았을까요? 한평생 자신의 행복,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물질적 행복, 그 다음에 부,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이죠.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당연히 부자였겠죠.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삐까뻔쩍한 비싼 비석, 화강으로 만들어진 화강암에 뭐 정말 삐까뻔쩍한 큰 비석을 남겼겠죠. 이때 훌륭한 비석이란 말은 비싼 비석, 값비싼 비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비석에 뭔가 남길 거리가 있을까요? 그 묘비명 속에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그 라이프 스토리가 뭐 평생 남을 위해 베푼다거나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높은 자리와 부와 무슨 뭐 이런 뭐 회사의 CEO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에 가는 것만 적혀 있겠죠. 따라서 이때 훌륭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진짜 훌륭한 게 아니라 겉만 번지르한 존경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존경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런 뜻이죠. 사실은 속마음 깎아 내리는 건데 겉으로는 이렇게 축혀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훌륭한 반어법입니다. 겉으로는 축혀 세우지만 사실은 깎아 내리는 속마음이 담겨있는 반어법입니다. 이 부분 잘 곁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요.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 얼마나 경쾌하냐. 사실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서 막 누가 뭐 이렇게 공원 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막 시끄럽게 트로트를 막 틀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어폰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렁찬 노래 소리 그리고 도로 자동차 소리 이런 소리는 사실 굉장히 듣기 어려운 소음이죠. 그 소음 이런 소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쾌하다고 표현했어요. 겉으로는 축혀 세우지만 속으로는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 자 이건 굉장히 그 개인은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옆에서 어떻게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굉장히 너저분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축혀 세우는 표현이지만 역시 속으로는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자 경쾌하다와 즐겁다가 겉으로는 축혀 세우나 속으로는 깎아내리는 그런 반어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장입니다.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곱다와 서럽다. 역시 모순되죠. 자 여승인데 여승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승무를 추고 있는데 그 여승의 밤에 춤을 추는 그 여승의 모습이 자 두 볼은 여승이니까 어때요? 그 여자의 아름다운 피부가 있겠죠. 겉으로는 되게 곱고 피부가 좋은데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있으니 그 여성의 삶은 아마도 틀림없이 비극적인 삶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겠죠. 따라서 두 개의 모순된 표현이 충돌합니다. 따라서 A, B가 충돌하는 표현이 났기 때문에 역설법이 되겠고요. 자, 14번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다. 자, 주어가 겨울이네요. 그럼 겨울에 무지개. 보통 이런 무지개는 여름에 어떤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강철 무지개. 그것이 강철로 되어 있대요. 무지개는 사실은 수증기여서 금방 생겼다가 또 해가 뜨고 각도가 좀 햇빛의 각도가 바뀌어주면 무지개가 금방 사라지죠. 따라서 이슬로 된 무지개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강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이 모순됩니다. 강철 무지개.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이 무지개 보통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아마도 이 시에서 화자는 겨울이라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사실 그 안에 무지개, 강철, 그러니까 희망은 희망인데 어떤 희망?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현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님은 간 거는 사실이고 보내지 않는 건 자기 마음이죠. 역시 모순된 표현,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분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듣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여기서 이 부분 여러분들
생활은 슬퍼도 좋아.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역설이다, 반어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논쟁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조금 문제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문제 나올 것 같은 선생님이 별표나 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뼈에 저릴만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이 있죠. 뭐, 여러분 지금 입시 공부하는 고1, 2, 3, 뭐 중학생. 자, 그만큼 입시 공부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 저릴 만큼 슬픈 힘든 생활. 자, 그거 슬퍼도 좋아?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 좋은데 좋다고 표현했습니까? 이건 그런 반어법은 아니고요. 따라서 반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데 좋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생활은 슬프지만 나는 그래도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인생에 시련이 있어야 그 안에서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뼈에 절만큼 슬픈 생활과 그걸 좋다고 표현한 건 두 개가 충돌하죠. 두 개가 충돌하는 A, B 충돌하는 편이기 때문에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반어로 보고 설명할 선생님도 가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이걸 역설을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혹시 학교에서 반어로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오십시오.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17번. 자, 17번 보겠습니다. 삶의 계란이,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금방 나오네. 얻는 것은 얻는 것인데 잃는다고 또 표현했습니다. 앞뒤가 모순되죠? 역설법입니다. 자, 18번도 별표.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자,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이별이 있어야 한다. 자, 역시 모순되네요. A, B의 모순된 표현이 났기 때문에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례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자, 여기에 나온 것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리했죠. 그러나 여기 나온 것도 역설로 반응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장에서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구절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밑줄을 그어서 모순된 두 표현이 다 들어있으면 AP가 있으면 역설, 하나만 거꾸로 표현되어 있으면 반어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